자, 이 4단원은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단원인데 패러데이가 이제 많이 관여되어 있어서 패러데이 그림을 가져온 겁니다.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지는데요. 에너지의 발생, 힘의 이용, 에너지의 이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에너지의 발생부터 보면 발전에서부터 송전 과정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핵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발전하는 방식이어서 좀 자세히 다룹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가죠. 요 발전 과정을 보면 이제 최근에 들어서 발전기의 원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면 이 자석 주위에 코일이 회전하면서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생기잖아요. 근데 특성을 보면요, 제가 그때 얘기를 했죠. 지금 요게 이제 지금 세타로 주어져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세타가 0이면 이렇게 누워져 있죠. 그럼 자속이 0이잖아요. 근데 자속이 0일 때 전류는 최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자속이 0인 순간이 전류가 최대고요. 그 다음에 얘가 90도가 되면 자속이 최대죠. 자속이 최대일 때가 전류는 0이 됩니다. 전류는. 요게 이제 자속이 최대인 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좀 기억을 하나 해주면 좋겠고, 그건 왜 그러냐면 자속이 사인이면 유도기 전력은 코사인이고 자속이 코사인이면 유도기 전력이 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분 관계죠. 예, 그렇게 되고, 지금 이 경우에 방향은 이렇게 구하면 되죠. 지금 얘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면 자속이 최소인 상황에서 자속이 최대인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자속이 증가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자기장의 수직 성분이 이 방향이니까 이 방향의 자속이 증가하니까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반대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손으로 감아 보면 ABC 방향이 되죠. 그래서 이 방향을 만약에 플러스로 잡으면 이제 0에서 90도 사이에는 이제 플러스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류 발전을 통해서 이제 발전하는데 이제 발전 방식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나누죠. 화력, 원자력, 수력이 나와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전되는 방식의 탑3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과 화력은요, 공통점이 결국에는 열 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고요. 이 수력 발전은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바로 터빈을 돌리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위에 있는 발전기의 원리로 교류 전류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발전한 것을 이제 송전을 해야 되는데요. 이 송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전력을 수송하니까 전력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요 식은 여러분이 외워야 되죠. 예, 전력은 이제 파워인데요. 시간당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줄 퍼 세컨드. 이걸 합쳐서 와트라고 그러고요. IV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V 꼴 IR을 적절히 집어넣으면 전력을 VIR 요 세 개 중에 두 개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V I 제곱R R분의 V 제곱 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류 발전의 가장 좋은 특징이 변압이 자유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압기의 원리를 복습해 보면 전자기 유도와 에너지 보존식이 있는데 크게 보면 이 전자기 유도는 이제 결과가 V1 대 V2는 N1 대 N2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V1은 1차 코일의 전압, V2는 2차 코일의 전압이고요. N1은 1차 코일의 가문수, N2는 2차 코일의 가문수입니다. 근데 지금 요 그림에서는 1차 코일의 전압이 곧 전원장치의 전압이고요. 2차 코일의 전압이 곧 저항의 전압입니다. 왜냐하면 딱 이것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이렇게 되고요. 에너지 보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코일에 걸리는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I1, V1은 I2, V2와 같은데요. 변압 과정에서의 에너지 손실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I1은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I2는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V1은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V2는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굳이 명확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송전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송전 과정을. 그 변압기 문제에서는 이제 이 두 식하고 V 꼴 IR 정도 이렇게 쓰입니다. 예, 그렇게 풀면 되겠고, 송전 과정에서는 아까 변압기하고 좀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는 2차 코일에 이 저항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인데 송전 과정에서는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에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송전 전압인데 이게 송전선에만 연결되어 있지 않죠. 이게 그 변전소의 1차 코일에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송전 전압과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이 다르다는 게 이제 여러분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좀 공식처럼 기억을 하면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요 발전소의 변압기의 2차 코일의 전력식을 하나 기억을 하고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 요 두 식을 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면 이제 발전소에서 보내는 전력을 송전 전력, 생산 전력, 공급 전력이라고 하는데 요게 P0라고 하면 요거는 발전소의 변압기의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2차 코일에 걸린 전압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요게 이제 송전 전압이죠. 근데 이 발전소의 변압기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곧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요 송전선의 그 손실 전력은 우리가 송전선의 전압을 모르니까 걸리는 전압을 전류하고 저항으로 표현한 식으로 기억을 하십시오. I 제곱R이죠. 요 두 식의 연결고리가 바로 이 전류입니다. 전류. 그래서 이런 식이 되죠. 전압을 높이면 똑같은 전력을 보내더라도 전류는 줄여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전류가 줄어들면 송전선의 저항은 안 바뀌니까 손실 전력이 줄어들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가정에 공급된 전력은 생산 전력에서 손실 전력을 뺀 거니까 공급되는 게 더 많아지겠죠. 이런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압을 2배 높이면 전류가 2분의 1이 되고 전류가 2분의 1이 되면 손실 전력이 4분의 1이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전에서 송전 과정을 받고 이제 핵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 좀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핵 반응식을 여러분 이해하려면 그 원자핵을 나타내는 기호를 잘 알아야 되겠는데요. 요 원소 기호 왼쪽 위에 있는 게 질량수입니다.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를 합친 거고요. 이게 약간 질량 보존하고 연관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 번호입니다. 요거는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죠. 이거는 전하량 보존과 관련이 있고요. 동위원소는 원자 번호는 같은데 질량수는 다른, 중성자수는 다른 이걸 동위원소라 그럽니다. 핵 반응식 크게 두 가지 보면 이제 우리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핵 분열 반응식과 그냥 태양과 같은 별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식을 살펴보면 이 핵 분열 과정은 우라늄이 이제 조금 느린 중성자를 흡수하면 무거워지면서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곧바로 바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근데 불연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제 3개의 중성자가 또 튀어나오는데 2-3개의 중성자가 튀어나오는데 이게 속도가 빨라요. 빠르면 이제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속도를 나중에 떨어뜨려 줘야 됩니다. 연쇄 반응이 일어나려면 이 과정에서 이제 이런 에너지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보존되는 양이 있죠. 질량수하고 원자 번호가 보존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235 더하기 1은 141 더하기 92 더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원자 번호는 92 더하기 0은 56 더하기 36 더하기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질량수는 보존되는데 질량은 줄어들죠. 그래서 그 줄어든 질량만큼이 이제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핵융합 과정하고 비교해 보면 핵자당 방출하는 에너지가 다릅니다. 그죠? 핵자당 방출하는 에너지가 핵분열, 핵융합 중에 누가 더 커요? 핵분열이 더 크죠. 핵융합이 더 크죠. 네, 핵융합이. 그래서 이제 그 핵융합을 계속 연구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방사능이 안 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핵 발전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방사선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 사고가 일어나거나 하면 그 방사선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는데 요 표를 여러분 좀 기억하면 되겠는데 특히 제가 요걸 기억하라 그랬죠. 기억이 납니까? 알파 입자가 헬륨 원자핵이고 베타 입자가 전자고요. 감마선은 정체가 전자기파라는 거 기억을 하고요. X선도 뭐 방사선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X선도 전자기파죠. 이런 특징을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특징이 요걸 기억하려면은 이제 각각의 특성들은 뭐 따라가면 되죠. 어떤 원자핵에서 헬륨 원자핵이 나오면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이루어졌으니까 전하량이 일단 플러스 2이고요. 양전하고요. 그렇게 되면 양성자 2개가 줄어드니까 원자 번호가 이만큼 감소하고 질량수가 4만큼 줄어들죠. 그 다음에 요 베타선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식을 적었지만 중성자가 이렇게 양성자로 바뀌는 과정에서 전자가 나오는데 단독적인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게 아니라 양성자 여러 개, 중성자 여러 개 이루어진 원자핵에 있는 중성자들 중에 한 개가 양성자로 변환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원자 번호가 하나 증가하겠죠. 그리고 이제 중성자가 하나 없어졌지만 양성자가 하나 생겼으니까 질량수는 변함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감마선은 이제 불안정한 원자액이 안정한 원자액으로 에너지 상태가 바뀌면서 그 차이만큼을 이제 광자로 방출하는 거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핵 변환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입자나 전자기파들이 에너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이런 특성들 여러분 좀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원자로의 구조와 이제 종류를 한번 보면요. 일단 핵연료는요. 그 천연 우라늄 속에는 우라늄 235하고 우라늄 238이 섞여 있는데 우라늄 238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원자로는 우라늄 235를 이용한다는 거죠. 농축 비율에 따라서 전혀 가공하지 않은 천연 우라늄과 2에서 5% 정도로 가공한 저농축 우라늄, 그 95% 이상으로 가공한 핵무기의 원료로 쓰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이런 감속제가 사실 중요한데 감속제가 뭐냐에 따라서 경수로와 중수로로 나눕니다. 이 감속제의 역할은 뭐냐? 이게 속력이 충분히 느려야 우라늄 235가 중성자를 흡수해서 분열이 됩니다. 근데 분열되는 과정에서 튀어나온 중성자들은 속력이 빠르죠. 그래서 이 녀석들을 속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이 감속제입니다. 그래서 연쇄 반응을 도와주는 건데요. 근데 경수로하고 중수로는 이제 그 감속제로 경수와 중수를 쓴다는 건데 중수는 이제 좀 더 무거운 물이에요. 무거운 물인데 그럼 성능이 누가 좋을 것 같아요? 중수가 성능이 더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수로에서는 이 감속제의 성능이 좋으니까 그 원료로는 천연 우라늄을 쓰는 거고요. 경수로는 감속제의 성능이 다소 떨어지니까 좀 농축시킨 우라늄을 씁니다. 저농축 우라늄을. 그 냉각제는 이제 이제 물을 끓여서 이제 물이 이제 열을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끓여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거고요. 제어봉은 이제 중성자의 수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자를 아예 흡수해가지고 숫자를 떨어뜨리면 연쇄 반응 속도가 떨어지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제어봉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이미 다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죠. 감속제로 뭘 쓰느냐? 감속제로 경수를 쓰면 경수로, 중수를 쓰면 중수로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걸 이용해가지고 추론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고속중식로 잠시 언급하면 고속중식로는 장점이 뭐냐 하면 대부분 우리가 안 쓰고 있는 우라늄 238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자력 폐기물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속 중성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감속제가 필요 없고 여기서 이 플루토늄도 이용이 되는데 그 우라늄 238과 이제 고속 중성자가 충돌을 하면 플루토늄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료가 다시 나온다는 거죠. 원료를 태우면 원료가 나오는 이게 이제 증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냉각제로는 이제 물을 쓸 수 없어서 액체 소듐을 쓰는데 이게 좀 문제예요. 이게 아직 연구 중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에너지는요. 이거는 뭐 그냥 대략 넘어갈게요. 그냥 재생에너지류들입니다. 류들인데 대체적으로 친환경적이죠. 친환경적이고 그 중에서 좀 특징적인 게 이제 연료전지인데요. 연료전지는 수소하고 이제 그냥 대기 중에 노출시킨 부분 이렇게 나뉩니다. 연료를 수소를 주입하면 수소가 이온화되면서 전자를 내어놓죠. 전자는 도선을 따라 이동하고 요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따라 이동합니다. 반대편에서 공기하고 만나가지고 그 중에 산소하고 결합해가지고 물이 나오는데 이 과정에 열이 발생하니까 온수가 나오는 거고요.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니까 전류는 이 방향이죠. 그래서 이제 수소가 들어간 쪽이 음극이 되는 이런 겁니다. 이게 효율이 되게 좋고 파워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거의 상용화 되었습니다. 수소 자동차도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에너지의 발생 부분을 봤고요. 힘의 이용 부분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주제죠. 역학적 평형과 이제 유체에서의 물리가 있습니다. 역학적 평형은요, 결국 역학적 평형은 돌림의 평형과 힘의 평형인데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보면 일단 돌림힘에서는 여러분 특징이 팔의 길이하고 힘을 곱한 게 돌림힘인데 제가 이런 얘기했었죠. 수직 방향 성분을 곱해야 되는데 힘을 분해해도 되고 팔의 길이를 분해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하나 좀 여러분 특징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역학적 평형은 돌림의 평형과 힘의 평형을 써서 연립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푸는 과정에서 여기 우리가 대표적으로 봤던 예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 돌림의 평형을 쓸 때는 조금 여러분이 팁이 그거였죠. 회전 중심을 아무 때나 잡아도 된다는 거죠. 어차피 회전 운동 상태가 안 바뀌니까 회전 중심 아무 때나 잡아도 됩니다. 잡을 때 유리한 것은 구해도 되지 않은 값이나 혹은 모르는 힘이 작용하는 것을 회전 중심으로 잡으면 그 힘에 의한 돌림이 0이 되니까 식이 좀 간단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안정적 평형은 그 밑면이 넓을수록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다시 되돌아오는 방향으로 돌림이 생기는 범위가 넓으니까 안정적 평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보면 얘가 더 안정적이죠. 예, 돌아올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 일단 유체에서 물리는요, 일단 하기 전에 유체의 물리에 쓰이는 물리량 중에 압력하고 밀도가 있는데요. 압력은 면적당 힘이고 밀도는 부피당 질량인데 압력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특징이 유체 속에 어떤 물체를 집어넣으면 물체의 표면에 수직으로 작용합니다. 압력은. 예. 원래 방향성이 없는데 어떤 덩어리진 물체가 들어가면 방향이 있습니다. 표면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제가 정지유체와 흐르는 유체로 나눠봤어요. 정지유체지로 쓰이는 거는 이제 부력과 파스칼의 법칙이고요. 그다음에 흐르는 유체는 연소방정식과 베르누이식이 쓰입니다. 유체 속 압력을 보면은 유체 속 압력은 뭐예요? 지구 중력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짓누르는 힘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대기가 누르는 압력이 대기압이고요. 이 지점에서 압력은 대기와 요 로 A인 밀도를 가진 유체가 누르는 압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대기압에다가 로 GH가 더해지는 거죠. 여기서의 압력은 대기압에 의한 압력, 그리고 로 AGH1, 로 BGH2. 그래서 이게 다 누적돼서 더해지는 게 최종적인 압력이 됩니다. 그래서 H만큼의 유체 기둥에 의한 압력은 로 GH다. 이걸 여러분 좀 알아야 되고요. 여기 특징을 보면 아래로 갈수록 압력이 크죠. 그래서 부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래쪽 압력이 무조건 크기 때문에 뜨는 방향으로 부력이 생깁니다. 부력은 이제 압력에 의한 힘의 합력이 부력입니다. 압력에 의한 것만 다 더했을 때. 그러니까 무조건 중력과 반대 방향이 되고요. 크기는 이제 잠긴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가 됩니다. 그걸 한번 보였었죠. 예. 부력 문제는 이제 힘의 평형으로 거의 대부분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요 표현도 여러분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요 아래쪽 압력이 P고 위쪽에 대기압이 P0인데요. 그리고 요 차이에 해당하는 압력에 의한 힘, 단면적을 곱해줬죠. 요게 부력이 됩니다. 예. 네, 파스칼의 법칙은 이제 치약 짜는 거 그 원리랑 똑같이 브레이크 원리나 그래서 이제 압력이 유체를 통해서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추가된 압력이 P1, P2라고 하면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거고요. 근데 면적분의 힘은 면적분의 힘과 같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큰 쪽이 힘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브레이크로 치면 이게 발로 밟는 부분이 되고 요게 이제 브레이크가 바퀴를 잡는 부분이 됩니다. 근데 흐르는 유체는 이제 두 가지 식이 있는데 연속 방정식은 이제 부피 흐름률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질량 보존이죠. 그래서 단면적 곱하기 속력이 일정하다는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베르누이 법칙은 에너지 관계식으로부터 나옵니다. 중력 이외에 다른 힘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같다는 식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중력 이외에 다른 힘이 압력에 의한 일입니다. 일인데 결국에는 P 더하기 로 GH 더하기 2분의 1 로 V 제곱이 일정하다는 식이 되죠. 이 식을 기억하는 방법은 V를 곱해주면 전부 다 에너지 단위가 됩니다. PV는 1이죠. 2분의 1 로 V 제곱에 V를 곱하면 2분의 1 MV 제곱이 되고요. 로 GH에 V를 곱하면 MGH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일정하다는 게 베르누이 법칙이고요. 보통 약간 정성적으로 풀 때는 유체의 속력이 빠르면 압력이 작아진다. 요게 이제 많이 쓰이죠.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벤추리관이라고 하는 유체의 속력을 측정하는 이 관인데요. 이 풀이 방식이 기억이 납니까? 흐르는 부분에 일단 베르누이식을 썼었죠. 베르누이 법칙을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유체의 경계면 중에서 가장 아래쪽 지점 있죠. 여기에 이제 압력이 같다라는 걸 씁니다. 그때는 이제 P 더하기 로 GH, P 더하기 로 GH를 쓰는데요. 이 중에서 공통된 부분은 빼고 했었죠. 빼고 여기는 로 GH, 여기는 3로 GH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써놓고 요 두 식을 연립하는 게 뭐 제가 뭐 농담으로 1타 쌍피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압력이 날아가고 이 속력하고 이 높이 사이 관계식이 나옵니다. 요런 류의 관들을 이제 벤추리관이라 그래요. 대표적인 이제
베르누이 법칙 관련 문제 풀이 방식을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에너지의 이용은요. 주 내용이 연력학 법칙입니다. 연력학 법칙이고 열의 이동, 뭐 전기 에너지 이용 이렇게 나오죠. 연력학 법칙과 열기관 먼저 보면요. 열량 보존의 법칙, 연력학 제일 법칙, 열기관이 있는데 열량 보존 법칙은 이런 거죠. 이렇게 뭐 스티로폼 같이 쌓여 있는 단열재 안에 어떤 두 물체가 있는데 A의 온도가 B의 온도보다 높다라고 하면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열이 이동합니다. 그럼 A가 잃은 열량과 B가 얻은 열량이 같다라는 게 열량 보존 법칙이에요. 그래서 A의 열량 변화량과 B의 열량 변화량의 합이 0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CM 델타 T로 이렇게 공식이 쓰여졌죠.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의 변화량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중 온도 빼기 처음 온도, 나중 온도 빼기 처음 온도 하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은 열을 잃은 게 되는 거죠.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열을 얻은 게 됩니다. 그래서 잃은 열량과 얻은 열량이 같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요것도 여러분 혹시 모르니까 그 복습은 해두십시오. 알겠죠? 실험이 있었죠. 실험이. 그다음 연력학 제1법칙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제 이런 시스템을 봤었죠. 여기 실린더하고 피스톤으로 이루어진 개에 안에 이제 기체가 갇혀 있는 이 기체에 관한 식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나눠봤어요. 이걸 이제 순간을 볼 때는 이상기체 상대방정식을 보고요. 변화를 볼 때는 연력학 제1법칙을 쓰면 되겠습니다.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의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쓰고요. 그 사이의 변화를 이제 1법칙으로 보면 됩니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은 압력과 부피와 온도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PV = nRT였죠. 근데 보통은 이제 갇혀 있는 기체니까 이게 일정한 경우를 많이 써요. 보일샤르의 법칙이 적용되는 상황이죠. 압력과 부피와 온도의 관계를 이걸로 보면 되고요. 보통 이제 압력을 볼 때 이 식을 씁니다. 압력을 볼 때. 연력학 제1법칙은 이제 Q는 W 플러스 델타 U 에너지 보존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이 Q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월급이라고 그랬죠. 이게 농담으로. 받으면 플러스, 내놓으면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 W는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인데 결국에 외부에서 움직이는 건 피스톤밖에 없으니까 피스톤에 한 일이고 피스톤이 이제 그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 부피가 증가할 때가 압력과 피스톤이 이동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부피가 증가할 때 1이 플러스고 부피가 감소할 때 1이 마이너스라는 거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 내부 에너지는요. 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거가 밝혀져 있었거든요. 근데 내부 에너지는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이상기체의 총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결국에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플러스면 온도가 증가하는 거고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마이너스면 온도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법칙으로 온도하고 부피 변화를 안 다음에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으로 압력 변화까지 이렇게 보면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 열기관은 이제 1법칙하고 2법칙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일단 고열원, 저열원, 열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열원에서 저열원 쪽으로 일단 일반적으로 열이 이렇게 흐르고요. 그다음 Q1의 열을 받아서 W만큼 일을 하고 Q2를 이제 방출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한 순환 과정당 Q1, Q2를 흡수 방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력학 법칙을 이렇게 쓸 수 있죠. 총 이제 흡수하고 방출하는 열은 이제 1 더하기 델타 U인데 한 순환 과정이 일어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가 되고 결국에 열 효율이라는 건 투입대분의 산출이죠. 투입대 산출이니까 Q1분의 W가 됩니다. 이게 투입이고 이게 우리가 얻어낸 결과죠. W가 Q1 빼기 Q2니까 결국 1 빼기 Q1분의 Q2니까 1에서 뭔가 빠지죠. 100%가 될 수가 없어요.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에 의하면 반드시 Q2가 있어야 됩니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력학 제2법칙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연료율이 100%가 될 수 없는 거는요. 자, 그리고 이제 열의 이동은 뭐 대류, 전도, 복사인데 전도는 이 분자들의 열 진동이 그대로 전달 이렇게 되는 거고요. 대류는 이제 그 직접 분자가 이동하는 거죠. 이게 부력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복사는 유일하게 물질을 통하지 않은 전자기파 자체로 이동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잡열도 이용됐었죠. 잡열도 여기 보면 이쪽으로 할수록 지금 에너지가 큰 상태입니다. 고체, 액체, 기체일수록 에너지가 크죠. 근데 상전환이 일어날 때, 상변환, 물질의 상태가 바뀔 때 많은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합니다. 특히 액체, 기체 사이로 변할 때 열이 많이 흡수되거나 방출되는데 그게 잡열인데요. 기체에서 액체 상태로 되면 에너지가 낮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래서 난방에 이용되고 액체에서 기체로 할 때는 에너지가 커지죠. 에너지가 커지려면 주변으로부터 열을 빼앗아 가야 됩니다. 흡수해야 되죠. 그러니까 주변은 열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볼 때는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위쪽으로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이제 헷갈리지 않습니다. 요 사이를 이용하는 이유가 요 사이보다는 잡열이 더 큽니다. 액체, 기체 사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기 에너지 이용을 보면요. 이 전동기는 그냥 그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속에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돌아간다라는 거. 요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 직류 전류하고 진류 전동기하고 교류 전동기의 차이는 정류자가 있고 없고가 됩니다. 정류자가 있어야지 직류는 그래서 힘의 방향을 일정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조명기구는요, 뭐 백열 전구, 형광등, LED 있는데 백열 전구, 형광등, LED로 갈수록 효율이 좋아요. LED는 특히 그 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죠. 전위를 통해서 바로 빛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정도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력과 전력량은 전력이 일률이고 전력량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소비 전력은 전기 기구에 전자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거죠. 시간당 얼마나 에너지를 쓰느냐가 되겠고, 전력량은 이제 요금표에 전기 요금표에 있죠. 와트시를 주로 쓰는데요. 이거는 이제 얼마나 에너지를 썼느냐 총 에너지가 됩니다. 한 달 동안 쓴. 그래서 이제 소비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W짜리 전자제품을 3시간 사용하면 600W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전력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4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